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진실일 겁니다. 버려진 딸이 며느리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관계는 파국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아침 햇살이 겨울 끝자락처럼 차갑게 번져있던 날이었는데요. 정원이는 출근길에 버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은 분명 씩씩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눈동자 깊숙한 곳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고 그 낙인이 과거의 자신을 계속 끌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이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날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던 소리, 금방 올게라고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아직 귓속을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원이는 스스로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더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세상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을 열어주기도 했는데요. 건양그룹의 후계자 진세훈을 처음 마주친 게 꼭 그랬습니다. 우연히 얽힌 사소한 프로젝트에서였는데 처음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대요. 말투가 과장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권위도 없었고 필요할 때는 정확히 책임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세훈이 먼저 오늘 프레젠테이션 마감이 촉박했을 텐데 잘하셨네요 하고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누군가에겐 형식적인 인사였을지 몰라도 정원에겐 꽤 멀리서 비추는 등불 같았다고 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이 오랜만에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단순한 호감에서 복잡한 계산으로 방향을 틀 때가 있는데요. 세훈이 집안 어른들로부터 권유받던 결혼 상대로 주영채라는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원의 머릿속에서 낡은 경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영채는 고등학교 친구였고 세상 그 어떤 옷을 입혀도 결국에는 승자로 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학생의 선거에서 멈칫할 때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도 그 손으로 마지막엔 꼭 자신이 먼저 출구를 통과하던 사람도 영채였거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더 많아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정원이는 그때 알 수 없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뒤에 서야 할까? 정원은 그날 밤 낡은 원룸 책상 위에 펼쳐둔 메모지를 빤히 보다가 펜을 들어 뭔가를 적었는데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도 먼저 선택받아보자. 그렇게 적고 나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그 말엔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욕망이 있었고 동시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존 본능도 섞여 있었죠. 이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직 잘 몰랐는데요. 그냥 살아남으려는 마음뿐이었대요. 며칠 후 건양그룹 응접실에서 작은 행사 준비가 있었는데요. 정원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 속에서 영채의 스타일과 말투, 심지어 앉을 때 다리의 각도까지도 어찌나 세심하게 따라 하던지 스스로도 섬뜩했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속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설득했는데요. 사실 그 순간부터 리플리, 그러니까 위장과 모방과 대체의 서사가 조용히 시작된 거였죠. 그는 자신을 스스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나는 영채로 살아갈 수 있어. 이번에만, 딱 이번에만. 그 주문은 위험했고 동시에 달콤했어요. 한편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는 그 무렵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세련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계산은 늘 분주했대요. 혜라는 지금은 재벌가의 기품을 두른 사람이지만 사실 과거엔 한바집 딸 한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었죠. 생애 첫 고개를 넘던 시절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사랑이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남편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고 구속되던 날 이후 그 믿음은 바싹 타서 죄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욕망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냉혹하게 자신을 다잡았었죠. 살인자의 아내라는 비극적 호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과의 재혼으로 이어졌는데요. 혜라는 그 선택을 통해 부회장이 되었고 세훈의 계모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수와 곧 정원을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마음속 가장 깊은 칸에 밀어넣고 열쇠를 던져버렸답니다. 잊고 싶었고 잊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요.
기억은 늘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더라고요. 정원과 헤라가 처음 한 공간에서 공기를 나눴던 날 헤라는 어쩐지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정원의 눈동자에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과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저 눈빛 어디서 봤더라? 헤라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했다는 느낌만 커졌대요. 며느리 후보가 가져야 할 미덕과 예의는 충분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 끼워진 단추를 본 것처럼 마음 한쪽이 자꾸 불편했답니다. 바로 그 무렵 차기범이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정원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오랜 수감 생활의 흔적을 몸에 잔뜩 지녔더라고요.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여러 겹으로 겹쳐 굳어 있었어요. 기범은 쉽게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유리컵을 쥔 손이 흘리는 물소리만큼이나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대요. 정원아, 내 엄마 살아있다. 내가 알아야 하는 진실이 있어.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고 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고 해요. 눈꺼풀 뒤로 오래된 골목과 젖은 골재의 더미가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럼에도 정원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빠, 지금은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심장이 오래 뛰더라고요. 아버지를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사수하려면 들여다보면 안 되는 서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서랍을 열면 모든 질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정원은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렇게 정원은 스스로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승자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도덕과 욕망, 진실과 생존 사이에서 그는 욕망과 생존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 기울기가 앞으로의 모든 파국을 끌어안기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도 그 기울기가 얼마나 가팔라질지 그때는 몰랐답니다. 공난숙은 숫자가 언어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속이고 숨기는 것들을 숫자는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언제나 계산 앞에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그녀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어요. 건양을 잡을 마지막 연결점은 혼인 동맹이 될 거다. 그래서 딸 주영채를 건양의 며느리로 밀어넣으려 했는데요. 문제는 이미 가짜 영채정원과 세운 곁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난숙은 당장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종류의 위기는 그녀에게 일종의 놀이와도 같았어요. 진짜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오래가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키고 대신 주변 변수를 차근차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하늘이 조용히 난숙의 옆에 섰는데요. 하늘은 난숙의 양아들이자 정보와 전략의 소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의외의 보고를 올렸죠. 회장님, 그 정원 씨와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침착했는데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난숙은 그 눈빛을 바로 알아챘어요. 너 흔들리고 있구나?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을 길게 바라봤대요. 진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하늘에게 정원은 딱 그랬는데요. 알고도 외면하고 싶은 이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며칠 뒤 본격적인 상견례가 마련됐는데요. 하늘아는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길 때 가장 날카로워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이 들어서자 헤라는 일어나서 맞이하면서도 시선을 바로 떼지 않았대요. 단정한 미소 뒤에 계산이 겹겹이 얹혀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계산보다 감각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이 느낌은 뭐지? 이 낯익음은 어디서 오는 거지? 헤라는 자기 자신이 당황하는 걸 알아차렸고 그래서 더 무심한 척하려고 노력했었죠. 정원은 상견례 내내 최대한 안정적으로 앉아있으려고 했다더라고요. 손끝이 떨리지 않게, 말의 톤이 오르내리지 않게, 고개 끄덕임도 일정하게. 그런데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헤라가 어릴 때 어디서 자랐는지를 물었을 때 정원의 심장은 뚝 하고 떨어졌대요. 얼어붙는 순간에도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투를 유지하려고 애썼는데요. 저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편이에요. 헤라가 짧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의심의 서랍을 여는 신호 같기도 했어요. 헤라는 상대가 말을 아낄 때 더 많은 것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진태석이 들어오면서 공기의 균형이 잠깐 바뀌었는데요. 태석은 사람을 대할 때 늘 여유를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그 여유가 사람들의 경계를 낮추곤 했어요. 어르신, 이 친구가 우리 세훈이의 미래랍니다. 누군가 농담 섞인 말로 분위기를 풀었고 웃음이 한번 일렁였는데요. 태석은 눈이 빠르게 사람들을 스캔하는 순간 황 실장이 뒤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는 걸 확인했답니다. 황 실장은 태석의 오래된 오른팔이었고 때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일을 정리해주는 해결사였는데요. 상견례가 매끄럽게 끝나도록 주변 변수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게 그날 그의 임무였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세미가 늦게 도착했는데요. 세미는 헤라와 태석의 딸이었고 사랑받으며 자라서인지 밝고 솔직했어요. 언니, 드디어 보네요. 사진보다 예쁘시네요. 세미가 이렇게 말하자 정원은 잠깐 웃었고 그 웃음으로 긴장이 살짝 풀리는 듯 했는데요. 세미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다만 그 편안함은 종종 경계를 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세미는 금방 정원의 손목에 찬 팔찌를 눈여겨보고는 이거 우리 엄마 예전에 즐겨하던 디자인이랑 비슷하네요 하고 무심하게 말했대요. 헤라는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고 정원의 손목이 아주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그 팔찌는 사실 정원이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았던 유일한 선물과 닮아 있었거든요.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는데요. 푸석한 새벽 공기, 엄마 손의 온도,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라라고 낮게 말하던 목소리. 정원은 그 목소리를 상상 속의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대요. 상견례가 끝난 후 정원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물을 손등에 떨어뜨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하늘이었죠. 괜찮아? 단 3글자였는데 정원은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늘은 곧바로 10분 뒤 북쪽 화단이라고 답을 보냈고 정원은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고 화단 옆 작은 조명이 돌계단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하늘은 손에 따끈한 종이컵 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이거 손부터 녹여요. 정원이 종이컵을 받아들고 나서도 아무 말이 없자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대요. 정원, 꺼내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늦어지면 더 힘들어져요. 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이나 숨을 골랐고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은 그 대답도 이해했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엔 어쩔 수 없는 자책과 망설임이 깃들었죠. 자신이 양모 난숙의 오른팔이라는 사실이 그 이해의 폭을 늘 긴장시키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안진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밀며 전화를 받는 그녀의 표정은 한결같이 담담했지만 눈빛엔 확실한 표적을 향한 냉기가 있었답니다. 세훈, 우리가 끝났다는 거 알아?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척 할 줄 알았어? 진아는 자신이 떠나있던 시간 동안 세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누군가의 이야기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해 직진하기로 했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진아가 핸드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대요. 가짜면 가짜답게. 그는 누군가의 거짓을 폭로하는 재미를 꽤 잘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사랑의 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원의 원룸 앞 골목은 드문드문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요. 한쪽으로는 오래된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비가 내린 뒤라 냄새가 조금 축축했답니다. 정원이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진아였죠. 진아는 먼저 웃었는데 그 웃음엔 예의도 예측도 섞여 있었어요. 늦었네요. 정원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었는데요. 누구세요? 진아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 너랑 같은 질문하러 온 사람. 너 도대체 누구야? 그 말은 귀에 꽂히는 쇠조각처럼 날카로웠고 정원은 답을 하지 못했대요. 거짓은 매일 연습해 놓아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밤과 질문 앞에서는 늘 한 발 늦게 휘청거리거든요. 다음 날 건양그룹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김성애 실장이 조용히 자료를 전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건양백화점 명품관 퍼스널 쇼퍼 실장으로 오래 일해온 사람이고 현장에서 사람을 읽는 눈이 무척 날카로운 편이었어요.
성인은 정원을 편들거나 두둔하는 쪽보다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움직이는 편이었는데요. 그날은 오히려 정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예의 그 담담함으로 균형을 잡아주더라고요. 지금은 말보다 표정이 중요한 날이에요. 성희의 그 말은 짧았지만 정원이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작은 지렛대가 되어주었답니다. 그 무렵 노민구가 슬쩍 정원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성실하고 느긋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과 물질에 유난히 흔들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민구는 오래전부터 정원을 좋아한다고 말해왔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꼭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감정을 세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세훈과 가까워진다는 소문이 돌자 민구의 호의는 금세 질투와 흠집 내기로 변했답니다. 그 사람 허울 좋은 거야. 결국 다 똑같아. 민구는 술자리에서 몇 마디를 흘렸고 그 말은 금세 누군가의 귀를 통해 증폭되어 돌아오곤 했죠. 정원은 그 소문이 어디에서 왔는지 굳이 추적하진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더 조용해졌고 더 철저해졌답니다. 한편 공난숙은 이미 몇 갈래의 내부 조사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어요. 난숙은 증거가 없을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칼을 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하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말도 허용했죠. 좋아, 내가 말한 그 시간. 그런데 대신 감정으로 망치지 마. 하늘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었는데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하게 되더래요. 하지만 이미 늦은 감정도 있잖아요. 정원이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하늘은 자신이 지켜야 할 방향을 순간적으로 알았던 것 같았대요. 나는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그 단순한 문장이 긴 갈등의 출발점이자 끝이었죠. 그리고 어느 저녁 차기범이 다시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미양이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아가, 밥은 먹었니? 얼굴이 말라 보인다. 말투가 푹신해서 정원은 그만 울컥했답니다. 기범은 침을 꿀떡 삼키고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정원아, 내 엄마 영순이 지금은 하늘나라로 살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 말이 공기를 두 겹 세 겹 흔들고 나서야 정원이 겨우 숨을 내쉬었대요. 손끝이 더 차가워졌고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너무 쉽게 맞아떨어졌어요. 낯익은 팔찌, 설명 못했던 낯설, 헤라의 미세한 떨림.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정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나면 저도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단단해서 기범이 순간적으로 겁이 났대요. 딸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표정은 때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니까요. 미양은 조심스레 정원의 어깨를 두드리고 힘들면 울어도 돼. 꼭 참고 살 이유는 없더라고 하고 웃었는데요. 그 말이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대요. 이튿날 정원은 윤비서를 통해 헤라의 동선 일부를 확인했는데요. 윤비서는 헤라의 비서이자 황 실장의 후배로 평소엔 무뚝뚝하고 철벽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났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에 짧게 개인 일정 있으십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윤비서는 그 정도만 알려주고 말았어요. 더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도 때로 충성의 한 방식이었거든요. 정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짧은 마주침을 계획했는데요. 부회장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우연처럼 동선을 맞춰보기로 했죠. 주차장의 공기는 차가웠고 차축이 바닥을 긁는 낮은 소리가 울렸답니다. 헤라가 차에서 내리는데 그 순간 정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헤라가 고개를 돌렸고 조명이 둘 사이에 또렷한 그림자를 만들었는데요. 정원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엄마가 준 팔찌가 있었는데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렸더라고요. 헤라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문장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오래전에 흘러나갔던 아직도 어딘가에 고여있는 그 문장.
헤라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마음속에 밀봉해 두었던 상자가 흔들렸고 누구도 열지 못하게 잠가둔 자물쇠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사이 안진아는 정원의 과거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기록까지. 진아는 의외로 집요했고 집요함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이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세운 곁에 나타났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맞춰냈고 난숙 쪽의 움직임과 연결되는 지점들까지 파악했답니다. 진아는 난숙과 한 방에서 마주 앉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미묘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난숙이 먼저 말을 꺼냈죠. 당신도 계산하는 사람이지? 진아가 웃었답니다. 네, 다만 저는 사랑을 계산해서 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답이 난숙을 잠깐 멈칫하게 했는데요. 그녀는 사랑을 저축이나 대차대조표의 항목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진아는 그런 난숙에게 대신 마지막엔 둘 중 하나만 남을 거예요. 사랑이거나 돈이거나라고 덧붙였고요. 난숙은 그 말의 뒷면을 곧바로 읽었답니다. 어느 쪽이든 중간은 없다는 뜻이군. 정원의 거짓은 점점 관계의 중심을 향해 침투하고 있었어요. 세우는 정원을 믿었고 믿음은 사랑과 거의 같은 속도로 부풀어 올랐는데요. 힘들면 숨지 말아요. 나한테 말하면 돼요. 세훈이 그렇게 말하던 날 정원은 거의 무너졌었대요. 믿음의 손이 가장 따뜻할 때 거짓은 동시에 가장 아프잖아요. 정원은 그 밤에 혼자 울었는데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는 가짜야라고 조용히 말하고도 다시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라고 덧붙였죠. 생존과 도덕 사이의 문턱에서 발목이 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본인에게는 너무 선명했답니다. 황 실장이 늦은 밤 태석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답니다. 봉투 안에는 몇 가지 정리된 보고서와 함께 아주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오래전 공사장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사진 구석에 한영순으로 보이는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죠.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던 태석이 아주 낮게 말했답니다. 이걸 왜 이제야?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고 태석은 한숨을 굉장히 길게 내쉬었어요. 과거는 늘 현재보다 느리게 오는데 막상 오면 모든 걸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태석은 그 사진이 헤라에게 재앙일 수도 구원일 수도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았답니다. 어느 쪽으로든 건양의 균형은 흔들리게 될 게 분명했죠. 마지막 장면은 다시 정원의 현관문 앞으로 돌아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정원은 숨을 내쉰 뒤 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는 주하늘이 서 있었어요. 하늘은 오래 망설인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답니다. 정원, 이제 내 편이 정확히 누군지 알아야 할 때예요. 내가 말해줄게요. 하지만 대가가 따를 거예요. 정원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고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문을 통과하곤 했거든요. 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대요. 준비됐어요. 이제는 제가 거짓의 성에서 나갈 차례 같아서요. 그러자 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웃었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부터 시작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안진아의 그림자가 가늘게 늘어져 있었답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면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가보자. 반대편 더 멀리서는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운전석 안에서 윤비서가 무표정하게 무전을 정리하고 있었죠. 부회장님, 이상 없습니다. 예정대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요. 감정이 없을수록 충성은 효율적이니까요.